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다룬 영화 한 편이 대한민국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까지 펑펑 울렸다는 영화 택시 운전사. 택시 부르셨죠? 렛츠고 광주. 이게 뭔 일이래? 저도 녹화 전날 밤 9시에 가서 좀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광주를 비롯해서 이제 전라남도 17개 시군이 이른바 이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서 광주처럼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포였었고, 그래서 그때 영화에 나왔던 장면들, 뭐 시민들이 트럭을 몰고 이거 두르고 하고 태극기들 흔들고 다니는 건 저도 제 고향에서 봤던 그런 익숙한 장면들을. 그러면 있습니다. 광주에서 그런 막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총을 쏘고 이랬던 이야기를 그 당시에 목포에서는 다들 듣고 있었습니까? 들었죠. 제가 그 당시 이제 고2 때였는데 그 당시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집 부근 독서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와장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전부 독서실 창문으로 타서 보니까는 광주에서 내려온 이제 시민들이 광주에서 이제 트럭과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오포를 내서 한 번에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트럭 위에 이제 뭐 20-30명 타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목포시 역 광장에서 이제 있으면서 시민들 이제 보러 오고, 그러니까 뭐 그때 목포시 역 광장에 있던 슈퍼마켓 주인이 뭐 음료수, 빵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그 영화를 아주 뜻깊고 그리고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동안에 이제 5.18 그 민주항쟁에 대해서 다뤘던 영화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들하고 이번 택시 운전사가 저는 굉장히 대비가 된다고 봐요. 어떤 점이세요? 가장 큰 차이는 외부자들의 눈으로 이 5.18 민주항쟁을 본 거예요. 전 진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독일에서 그 힌츠페터 씨가 이렇게 한 이게 이제 상영이 돼서 그 얘기도 또 독일에 유학했던 친구들한테 듣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 그 제 상실감과 좌절감이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보고 한 2시간 동안 너무 울어갖고 이 머리가 이렇게 한 4쪽 나는 것 같더라고. 그때 이제 동시대 우린 살았고, 우리 아들이 97년생인데 친구들하고 그걸 보고 와갖고 그때 당시 대통령 했던 그 전두환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 무슨 일 빨리 가야 돼. 그 영화의 핵심은 사실 대한민국 또 전 세계 언론인들한테 던진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 영화는 사실 언론에 관한 영화입니다. 자, 인류 역사상 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참상이 있는데 불구하고 언론인들은 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어느 거기 지방지 보면은 언론사 사주가 나타나서 우리 회사 망하게 할 거냐 하면서 말리는 그 장면들. 그게 한국 언론의 불행한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외국 언론인이 와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과연 그 당시 한국 언론은 뭐 하고 있었느냐. 당시에 MBC가 불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니라 이제 학생 신문이었는데도 검열을 시청까지 가서 학교 신문도 검열을 받으러 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언론인들을 정말 엄격하게 엄중하게 다 감시하고 그 검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인들이 극도의 공포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신문을 검색을. 그럼요. 다 검열했죠. 대학 신문도. 아니 대학 신문뿐 아니라 시청에서 대학 고등학교 그때 교지. 자,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 연희동에 계신 그분도 연관 검색어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장면을 날조라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법정 대응까지 언급했습니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죠. 뭐 지금 뭐 전두환 대통령이 뭐 대변격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5.18은 폭동이 분명하고 계엄군이 시민을 겨냥해 사격하는 장면 등이 날조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4월에 나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법원이 이 회고록에 대해서 출판,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죠. 이제 총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이 3권인데 그 중에서 이 내용이 담긴 것이 제1권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한 회당 500만 원의 벌금을 500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뭐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하는데 이제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돼,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무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인권 탄압이라면서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된 회고록에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까? 일단 법원이 회고록 내용 중에서 진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한 부분이 모두 33가지인데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 북한의 특수요원들이 네. 와서 그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이게 북한군이 이렇게 선동해서 그렇죠. 해버린 거다. 그렇죠. 그 주장이 좀 담겨 있는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사실이 무근이다라고 밝힌 바 있고 또 정원 전 총리도 밝힌 바 있고 또 미국 중앙정보부의 기록에도 그런 적 없다라고 나와 있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전두환 본인이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작년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 일각에서 뭐 북한 요원들이 뭐 수십 명이 와가지고 사건을 일으켰다는데요. 그랬더니 걔들이 어디로 왔어? 그런 일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가 신동아의 인터뷰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네요. 신동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바로 자기 스스로 말을 좀 바꿨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조갑재 요즘 이제 우파 언론인으로서 쭉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조갑재 씨가 마저도 그때 이제 국제신문인가 어디 신문에 이제 기자여가지고 이거를 취재를 하러 가겠다고 해서 사표를 아예 던지고 갔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난 인권 탄압에다가 너무나 이제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직접 저한테도 얘기도 하셨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북한군이 거기에 진입한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취재 기자로서 절대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왜 이런 거를 회고록에 썼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로 나왔던 광주항쟁에 대한 표현은 그 폭도, 불황아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제일 근접해갖고 나왔던 게 뭐냐면 고정간첩들이 숨어들어서 폭도들과 함께 고정간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한 15년, 20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북한군이 잠입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수 정권에서조차도 아니다 하면서 서너 차례 부정을 해요. 이런 일 없었고 계엄사 당시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이 구속이 되잖아요. 그리고 광주라고 하는 독특한 지역적 특성이 있었고 그 지역적 정서를 잘못 알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계엄사의 반성적 그 평가가 있어요. 광주라고 하는 곳을 가봤더니 하나의 거대한 가족과 같더라. 그리고 이렇게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한 것이 전략 미스인 것 같다. 이게 군사보고서에 나옵니다. 느닷없이 지금 회고록에다가 40년이 지난 얘기를 왜 이거를 이렇게 써갖고 지금 택시 운전사를 벌집 쑤시듯이 만들어버린 거는 그 회고록의 역할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회고록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된 헬기 사격을 언급한 것이 또 법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세상에 알린 조비오 신부 아놀드 피터슨 목사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헬기가 사격을 했느냐 말았느냐를 놓고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2016년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일 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이 헬기 사격에 의한 탄원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80년 5월 21일 강주에는 사격이 가능한 무장 헬기 3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또 5.18 기념재단 5월 단체에서 당시 군 지휘관들 또 민간인들의 증언으로서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 전일 빌딩요. 그게 이제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은 그 당시 광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본 게 중3 때 전일 빌딩 가서 처음 타봤어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독서 클럽 운영을 했어요.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읽기로 한 책이 백범일지였어요.
그런데 목포에서는 백범일지를 사려고 했더니 2권밖에 안 팔아 서점에서 6명에서 4권을 사러 갔는데 일부러 제가 광주를 제가 올라갔어요. 확인하러. 그래서 이제 전입빌딩 가서 보고 제가 제 눈으로 총탄 흔적들 막 봤어요. 그거 보고 야 정말 상황이 참 어려웠었구나. 요즘 들어서 이런 증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경찰이었던 분은 조준 사격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까지도 이제 증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 이제 이건 2007년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국방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게 따르면은 시민군이 전일 빌딩 옥상에다 기관단총을 설치를 합니다. 네. 그걸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두 번째는 5월 21일 이제 사격이 시작되면서 공수부대가 사병들을 각 빌딩에 저격수를 배치를 합니다. 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일 거예요. 네. 당시 이제 전일 빌딩에서 탄은 나온 것도 탄은 나온 거지만 사실은 97년 정권 교체되기 이전에도 지역에서는 증언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처음서부터 공수부대가 그 진압한 게 아니고 처음에 공수부대하고 당시 향토방위사령부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공수부대가 너무 가혹하게 지나가니까 향토방위사령관이 항의를 해요. 큰일 난다고 이러다가. 지역이니까. 네, 지역이라 사람 죽는다. 그래갖고 향토방위사령부를 후방에 빼는데 이미 일정 정도 기획된 상태에서 현장에서 보고 부딪히니까 이랬다라고 하는 계엄사 그다음에 공수부대 주장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고 이미 광주라고 하는 것을 일정 정도 재물을 보고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후의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총 사격했다, 조준 사격했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다 거짓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막 고발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16년에 처음으로 증거가 나왔는데도 사실은 그 이전에 기총 사격과 같은 의미였다라고 하는 게 수도 없이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게 채택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대학생에서부터 해서 평범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장면이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도 등장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서는 이 부분도 부정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안타까움을 주었던 게 어린아이, 그 무장하지 않은 보통 시민들이 이제 희생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회고록의 그 382페이지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결코 선량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룰 일은 없다. 이 대목이 이제 상당히 그 논란이 됐고 또 많은 사람한테도 이제 그 충격이 된 거죠. 근데 어느 정도의 사람이 사망했다 이게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그 이전에.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치료받은 그 과정 뭐 이렇게 다 이제 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진료 기록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약품들 또 마취 장구 이게 다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223명의 이 사상자 분석 자료가 나왔던 거예요 이미. 이게 더 있으면 더 있지 적진 않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의료 활동집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서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현재 공식적인 사망자 수가 이제 민간인이 166명, 군인이 23명, 경찰이 4명이에요. 그리고 부상이 852명입니다. 그 자칫 잘못하고 이제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이 데모하는 와중에 아무 무방비한 상태에서 첫 발포를 계엄군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희생자가 많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날이. 이렇게 민간인들에게 사격을 하니까 그 다음에 자구책으로 경찰서 들어가고 카빈 소총 탈취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이 되고 그다음에 대응을 한 거거든요. 첫 발포를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향해서 했다. 강조하면 이제 계림동이 있습니다. 계림동에 이제 광주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당시에 11공수 이런 게 다 나와요. 참모대위가 고등학생한테 쪽에 총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관통사격 부상을 당해요. 그게 이제 그 5월 19일 16시 50분 첫 번째 발포였어요. 20일 날 그 다음 날 낮부터 이제 발포가 시작이 된 거죠. 기억나는 건 이제 그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공식 발표가 그 사건 딱 끝나고 나가지고 사망자 3명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모든 걸 다 유언비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막아도 10년을 막았다는 거죠. 정말 죄송하지만 저 또래만 해도요.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찼는데도 저 모래시계 나오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모래시계는 극히 일부가 나왔던 그러니까 애석하게도요. 사실 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살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또 하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이번에 그 택시 운전사 그 10대, 20대들이 보면서 분노하는 걸 보면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네. 갖고 있었던 거에 대한 공감이라고 하는 건 세대를 완전히 뛰어넘어요. 그러니까요. 대학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술을 먹잖아요, 밤에 이제 술을 먹는데 광주에서 온 애들이 있잖아. 근데 걔들이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어. 왜냐면 울음이 반에다가 말이 반이야. 근데 고등학생들이었대, 애들이. 그래가지고 밖에서 형들이 막 당하는 걸 본 거잖아. 그래가지고 나가겠다고 막 우르르 몰려나갔대. 선생님들이 막 막더래. 그래도 우린 나가야겠다고 막 하니까 너희들 나가면 죽는다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나가겠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딱 무릎 꿇고 앉았대. 딱 무릎 꿇고 너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같이 막 울고 그랬었다. 그런 얘기를 막 울음 반 막 이거 목소리 반 섞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저는 또 다른 경험을 했는데요. 90년 중반에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형하고 같이요. 형 친구가 술만 먹으면 이렇게 울어요. 80년 5월 광주에 진압해로 들어갔던 공수부대였어요. 90년대를 넘기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그 피해자는 말할 수 없는 그 슬픔, 이 고통이고 거기 들어가서 그때 당시 뭣도 모르는 20대 초중반에 그 살인을 했던 그 친구들 또 무슨 피해자냐 말이에요, 이게. 말도 못하고 살겠지. 죄책감이. 아니, 이게 울음을 옆에서 듣고 있으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입 사이로 새어나오는 비명 소리가 너무 슬펐고요. 같이 술 먹던 사람들이 다 울어.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나중에 알았죠. 광주에 들어갔다는 얘기. 역사에 공소시효 만료는 없습니다. 형사법에는 공소시효 만료가 있지만은 특히 역사의 공소시효 만료가 되려면 사실 확인이 명확히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이 정말 공소시효 만료를 누리려면은 뭐 같이 나와서 사실 확인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그 광주 항쟁이 이제 어찌 보면 우리 20대 초반의 삶을 그 밀고 왔던 역사의 수레바퀴인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프랑스 철학가 이제 장 아메리가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 악에 대한 어설픈 용서와 화해는 더 큰 악을 낳게 만든다.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특사 이런 것이 오늘날 온 국민을 분노에 빠뜨리는 회고록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과연 사면이 있을 수 있는지 좀 한탄스럽습니다. 이순자 여사에 이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부부가 나란히 회고록을 출간할 정도로 세상을 향해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외부자들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오셔도 좋고요. 전화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갑들의 횡포. 근데도 예외는 아니었나 봅니다. 공감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 부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죠. 그렇죠. 지난 8일이었습니다. 박찬주 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나와서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감병들이 부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본인이 갑질한 건 없었다. 다만 이제 유일하게 본인이 인정했던 것은 골프 연습 때 골프공을 줍기는 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혐의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인은 아들처럼 돼 있다. 이게 또 논란이 일으켰죠. 진짜 우리 아들 내년에 군대 가는데 아들 취급해 줄까 봐 걱정돼요. 그런 분들이. 이거 진짜 아들이면 이건 가정 폭력으로. 아니 그리고 자기 아들은 놀러 오면은 그 시중을 들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 군인들이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나라 지키라고 보낸 군인을 자기의 산호비로 삼은 거 아니에요. 물론 공감병이라는 게 뭐 한때는 꽃보직이라고도 그랬잖아요. 군인들이. 꽃보직이에요. 네, 많은 그 정말 장군 사모님들은 그 부인처럼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부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하는 태도라든가 아들 같아서 그랬다 하는 거는 저는 부부가 그리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본인 아들한테 그렇게 했을까요? 본인 아들은 본인 아들한테 그렇게 했어야지 아들처럼 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아니 본인 아들 빨래까지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찌됐든 아들처럼 됐다 쳐도 공감병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이 하인처럼 느꼈다면 성추행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뭐 이뻐서 만졌다고 했는데 뭐 내 딸 같아서 만졌다. 딸 같아서 쓰다듬었다 상대방이 그러잖아요. 기분 나빠하면 네. 그게 성추행이지 뭐예요. 제가 투스타 당번병 출신입니다. 이른바 딱거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네네. 주로 이제 그 뒤치다거리를 합니다. 뭐 옷 벗어놓으면 거 가서 세탁소에 맡겨서 다려서 오고 뭐 구두 닦고 구두가 빛나야지 이게 전투력이 상승해요. 사기가 오르고 말이죠. 그렇죠. 저는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잖아요. 모든 군인들이 다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안 그랬거든요. 전 정말로 좋은 대접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가지고 처음으로 코스 요리 먹어봤어요. 훈련 끝나고 특수한 수고했다고 육군회관에 데려가가지고 거기 가면 뭐냐 요리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연예사병들 있잖아요. 나와서 뭐 밴드도 하고 이런 데서 일시발.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른 당번병들 봐도 정말 이게 꽃버지기였거든요. 그래서 난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아들보다 더 잘해줬나 봐요. 그 공관병의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네. 공관은 군사시설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관병은 전투지원부대에 소속이에요. 그렇죠. 장관급 지휘관 승인하 견무보직 운영한다. 네. 전투지원중대인데 전투지원이 아니고 장군들을 보조하는 역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지시 가능한 것과 지시 불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어요. 내부 규정에. 맞습니다. 지시 가능한 거 시설 관리 지휘 통제실 연락 식사 준비는 있습니다. 공적 없는데 사적 행위라고 해갖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 업태료 남을 채취 금지. 고기 잡으면 안 되고 농사 지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수석 괴목 수집. 야 이건 어디 가서 나무 잘라와 이런 거 시키거든요. 이거 못하게 되어 있죠. 가축, 사육, 영농 활동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다 시킨 거 아니에요? 유사행위를? 그게 맞아. 뭐 다육식물도 그러니까 뭐 관리하게 하고. 옛날에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한 거야. 의무로 알고. 자꾸만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달라진 거지. 예. 군대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이번 보면서 공관병들이 현대판 관노다. 맞아. 이건 이제 옛날에는 설거노비라고 그럽니다. 집에서 있는 노비를 설거노비라고 그래요. 아니 내 귀한 자식 보내놨더니 무슨 노비처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은 겁니다. 공관병이 이제 국방부에서는 육군 100명, 공군 17명, 국방부 직할부대 10명,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 8명, 해군 5명인데 사실 이 수보다 많아요. 대령 산 관저에도 공관병이 파견이 됐습니다. 정식 공관병이 아니지 와서 아마 그 일을 해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일반 전투병과 있는 애들이 편법으로 파견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막아야 되는 거고 공관병뿐만 아니라 그런 병들이 많아요. 군 간부들의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사적 목적 위해 쓰는 데가 많아요. 뭐 골프장에서 일하는 애들은 골프병. 그다음에 무슨 뭐 테니스병. 미국은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요? 미국은 당번병 없습니다. 부관 있어요. 없습니다. 공관병 없습니다. 운전도 본인이 근무 시간 이후에는 장군한테 직접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섞여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업무의 성격이 공적인 업무냐 사적인 업무냐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근데 이번에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가혹행위죠. 한마디로 인격을 모독했고요. 구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감금까지 했단 말이죠. 그 추운 날 밖에 있으라고. 이런 식의 그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같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공적인 업무하고 사적인 업무 구별하는 건 시스템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그 가혹행위 이거는 이제 인권 차원의 문제죠. 특히 그 중에서 GOP 일주일 동안 보낸 건 군의 영역을 자기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잘들 아시지만 GOP는 실탄을 지급한 총을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가갖고 자기도 적응 못하고 기존에 있던 친구들하고 적응 못하고 총기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한 거죠. 분명히 예. 규정까지 만들었을 정도면 예전에도 분명히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거죠. 예. 거기다 대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경고까지 줬던 것도 이번에 좀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지난해 경고를 줬다 그러죠. 네. 자, 근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 박청주 대장이 군내의 서열이 뭐 한 3위 된다고 했죠. 3위죠. 그렇죠. 예. 버스 타니까. 누가 뭐
이건 지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징계위원회 규정이 본인보다 상급자가 3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군사열은 자 1위 합참의장, 2위 상무사무총장, 그다음에 제 4위가 한미연합사 부사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1위 상무사는 그래서 8명 대장 위에 정확한 서열상으로 2명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문제예요. 대통령도 현재 대한민국의 군체라면 최고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인이에요. 그쵸. 대통령도. 네. 국무총리하고 국방부 장관은 빠집니다. 대통령,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이 바로 박찬주 대장이 3명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통령 논외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 부침개 싸대기 이야기 듣고 여러분 많이 놀라시죠? 군대판 막장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군 내부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인권 문제 관심 많으신 우리 봉도사님, 예. 전화 연결 한번 하도록 하죠. 그렇죠. 네. 여보세요. 임 소장님. 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희석입니다. 하나하나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봉도사님. 예. 처음에 지난해 3월 제보 들어왔을 때 피해자도 익명, 가해자도 익명. 네. 그래서 그 처음부터 찾기가 쉽지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4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올해 초에 다시 한 건이 들어왔는데요. 예. 이 사건이 모두 가해자도 익명이고 피해자도 익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상담권을 모두 모아서 이제 점검하다 보니까 왠지 한 사람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서 가해자가 한 사람일 것 같다? 네네. 왜냐하면 고위급 장성들이 430명 정도 되지만요. 왠지 계급이 높은 사람인 것 같아서 저희가 상담 케이스 중에 하나인 둘째 아들이 군대 갔다라는 것을 착안해서 무청 고위공무원 아들의 병역 현황을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박찬주 대장의 아들이 현재 공군에 입대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이작사령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는 부대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가 이제 박찬주 대장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대단하십니다. 이걸 수사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건 자체를 그건 한 1년 2, 3개월 동안 추적을 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보한 사람들은 한 사람이었나요? 아니 여러 사람이었나요?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예, 부모님도 계셨고요. 부모님도요. 안녕하세요. 네네. 저 전용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이 이렇게 불거지게 된 거는 아주 정도가 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건 정말 심했다 하고 느낀 거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먹는 거 가지고 얼굴에 집어 던지거나 너무 먹을 게 넘쳐나니까 냉장고 9대이다 못해서 거기에도 못 담아서 창고에 두고 또 거기도 못해서 그 근무대에 있는 조리하는 곳에도 보관을 했을 정도인데요. 그것을 저는 하나도 나눠주지 않는 것도 좀 엽기적이고요. 네. 하나도 나눠주질 않았다고요? 네, 그 사과 한 쪽도 먹을 수 없었어요. 선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분만 드시니까 네. 이제 썩어 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냉장고로 갈아엎었다고 하니까는요. 조리병 표현에 따르면 갈치가 썩어서 버렸는데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서 갈치 어디 갔는지 못 찾더래요. 그래서 썩어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찾아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찾아서 오니까 너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이게 분노가 끌어오르네요. 지금 냉장고 9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언론의 보도로 보니까 가는 곳마다 그 냉장고를 다 갖고 가갖고 다음번에 온 분들이 냉장고고 텔레비전도 없어가지고 그걸 또 다시 샀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비품 관리하는 대장도 있고 네. 그 비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사용 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 두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국가 세금으로 산 거기 때문에 그 부대의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TV하고 냉장고를 가져가면서 가전제품이 없으니까 그 후임 분단장이 들어와서 자기 선배니까 달라지도 못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부대의 그 복지 비용으로 그걸 다시 구매해서 네. 전용을 하게 되는 이게 악순환이 꼬리를 무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대면 이거는 큰 식당에서도 9대는 안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어떤 업소용도 분들은- 하나 있어요. 예? 그 업소용이 그 문짝이 4개 달렸지 않습니까? 네. 업소용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리병도 하도 이제 냉장고가 많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처음에 저희한테 네. 그 업소용 걸 2대로 인식하고는 10대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10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또 업소용 군에서는요. 냉장고를 어디서 얻은 거야? 군에서는요 9대인데 10대라 그랬다고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저희를 공격해요. 소문에는 또 냉장고 9대에 음식물을 그득그득 채워가지고 갔을 것이 아니라 그걸 다 갖고 간 데는 뭔가가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뭐 현찰 같은 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선물이 계속 들어온답니다. 예를 들면은 사령관이 감기가 걸리면 인삼이 와장창 들어오고요. 몸보신 해야 된다면 전복이 와장창 들어오고요. 굴비 세트가 들어오고 갈비 세트가 들어오니까요. 직무관계성에서 하급자들이 이걸 만약에 상납했다면 이거는 가격 액수와 관계없이 뇌물죄입니다. 그리고 썩어서 보관 못했다고 제주도에서 올라온 천의 양을 공관병에게 이제 썩은 걸 집어 던져서 부인이 너무 뭐라고 하니까 공관병이 이제 박차고 나가서 남편 일당 연설을 하죠. 내 부인이 여단자급인데 예의 없이 이렇게 대하냐? 다시고 배부르니까는 그런가 본데 너네 GOP 근무해봐라 이러면서 GOP로 보내버렸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된 상황이군요. 사실상 직권 남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군 인권센터에서는 군 검찰 수사가 사실상 수사를 포기한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초기에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이라는 시설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 검찰로 이것을 이첩했을 경우 그곳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압수수색 영장 대상이 됐을 때 청와대를 군사보안 시설 때문에 못 들어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계급이 높다고 해서 수사를 하러 대구에 내려갈 때도 압수영장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칼잡이가 칼을 놓고 가는 것이거든요. 계급이 낮은 사람이 사성장문 앞에서 영장도 없이 수사를 한다? 그렇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군 인권센터에 계신데 네. 그 혹시라도 제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인권센터에 연락을 하면 되나요?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사이버 상담실이 비밀 보장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네. 글을 올리시더라도 후속 상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남기셔야 됩니다. 혹시 본인의 익명이 보장되지 않은 것을 우려하신다면 네. 계정을 새로 하나 만드셔서 네. 저희한테 보호 전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길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라도 전화하시면 익명성이 100% 보장되기 때문에 네.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내가 괜히 왜 나서서 이 일에 끼어드냐 하시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혹시라도 제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네. 이런 불합리한 상황과 불의에 맞서지 않으시면 본인의 아들이 군 입대할 때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절하지 않으시면 이 불합리함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네. 자,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많은 분들이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입니다. 저희 3명이서 65만을 감시하고 이런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참여와 후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기 나라에서 이렇게 돈 받는 공무원 아니셨어요? 예, 제로입니다. 저희는 정부 지원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셨다고요? 네, 큰일 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 홍보대사가 되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홍보대사가 한 분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것도 수방사 남병장이 또 이렇게 또 드려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예.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건 자체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여지는 있지만 형사법적으로 입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그렇다 해서 이제 현재 분위기가 국방부와 국민 여론에 지금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미 박찬주 대장은 버리기로 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군 검찰은 아마도 평상시보다 훨씬 세게 아마 수사를 할 것이고 어떤 형사 입건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실제 재판에 갔을 때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뭐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런 식으로 현행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상 그렇게 징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벌금형 정도가 될 거다. 기껏해야 이제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벌금형을 받으면은 이분이 사성 장고로서 갖고 있는 이 모든 특권과 특혜를 그대로 갖고 사회로 나가는 거잖아요. 군의 가혹행위 때문에 이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잖아요. 자살도 하고. 군 사법 체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설사 가혹행위가 인정이 되더라도 이제 요거 그 군 형법하고 군사 법원법 이제 재판받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군 형법상의 직권 남용에 의한 학대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62조. 그럼 이건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오, 세네요. 세죠. 예. 자, 그런데 이거를 보면 군 판사가 3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 그거는 군 판사가 2명과 심판관 1명이 있어야 돼요.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란 도대체 뭐냐? 관할관 뭐예요? 군 형법에 규정된 죄. 이거 군 형법이거든요, 해당이. 군 형법에 지정한 이 사건은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건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입니다. 그럼 재판이 어떻게 되냐면 판사 2명, 심판관 1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관은 누구예요? 심판관에 대한 규정이 이제 또 나와요. 심판관 1명은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돼요. 이 대장보다 윗사람이 심판관으로 1명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장 다 동급이거든요. 동급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임명된 사람이 선임관입니다. 박찬주보다 먼저 임명된 사람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면서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럼 무슨 일이냐면 심판관이 못 들어가요. 들어갈 심판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군형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으로 군에도 일반 형법으로 적용을 해갖고 그냥 폭행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진 교수가 얘기했던 그대로 벌금 받고 예편해서 예편한 대장 예우를 다 받습니다. 연금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대장이 이런 데 연루돼서 군 형법 적용 대상이 되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게 있었던 겁니다. 상상도 못했죠. 설마 대장이 그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쳐야 되겠죠. 이제는 고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군 형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아요. 현재까지 증언 나온 건 다 부인건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부인은 현재 민간 신분이니까 민간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군 검찰에서 하려면은 주범이 박찬주 대장이고 공범위로 한다면 이제 군 형법에 적용해서 부인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만은 군인은 이제 민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대충 박근혜 최순실 관계랑 또 되게 비슷해. 아니 이게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군 사법 체계를 개편하자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그 포스타거든요. 대장이에요. 참여정부 초반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군 검찰에서 딱 한 번 구속하고 별을 띈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있었어요. 최강욱 변호사가 군 검찰에 있을 때 그때 유일하게 첫 번째 구속을 한 거예요. 전무후무합니다. 그때도 이 군사법 체계를 없애고 민간에서 받게 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군사법 체계 개편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군 인권보호관 제도가 들어서야 됩니다. 독일의 옴부스만 제도입니다. 3인당에서 얘기했던. 군에서 내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하게 되면 공무원 신분에 있는 군 인권보호관이 24시간 언제든지 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 구타, 폭행, 자살 이런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거 안 만들어지게 되면 군에서 가혹행위 받고 학대받고 폭행당하는 아이들 구제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원할 수 있는 손길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박찬주 대장이 조사받는 그 와중에 그 한 2주일 전쯤에 홍대 다니던 학생이 2학년 학생이 자살했잖아요. 내일 일어나도 또 똑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박찬주 대장이 조사받을 때 부사관, 중사 또 자살했어요. 가혹행위와 학대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어도 한 명은 그 가족에게는 우주입니다. 박찬주 대장을 처벌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국민 감정이 이제는 군 사법체계 없애자. 그 국민은 처벌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가장 합법적인 길이 그러니까 민간 검찰에서 그 부인을 조사해서 기소하면서 남편을 전역을 시켜서 본인이 전역서를 냈으니까 공범관계로 기소하는 것이 법조계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더라고요. 자, 문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전체 목표는 집이 없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을 조장하고 있는 투기 세력들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이제 이게 목표고요. 첫 번째 이제 투기 지역을 이번에는 아주 좀 꼼꼼하게 나눠놨죠.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그다음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그래서 전국을 40곳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좀 투박하게 들어갔던 정책에 비해서 좀 초밀하게 들어갔고, 두 번째가 뭐냐면 LTV, DTI. 기존에 한 60에서 70% 하던 것을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40에서 30까지 대폭 낮췄죠. 이거는 뭐냐면 10억짜리 집을 살 때 6억까지 대출해 주던 것을 10억짜리 집을 사면 4억이나 3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게 하는. 세 번째는 이제 양도세인데 양도세가 기존에는 한 6%에서 40% 차액.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주고 샀는데 2억으로 팔면 차익이 1억이 생긴 거거든요. 네. 1억에 대해서 한 1,100만 원쯤 내는 것을 많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네. 그렇게 이제 좀 양도세를 좀 늘린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은 너무 조인 거 아니냐. 주로 그 투기 세력을 막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공급을 강화했죠. 5년 동안 신혼부부들에게 20만 호, 그다음에 그 분양형 공공주택 5만 호, 이렇게 한 25만 호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투기 세력은 못 움직이게 묶어놓고 실수요자들에게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놨고,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재산 증식할 수 있는 그 꿈은 접어라. 진짜 아니 너무 귀에 쏙쏙 와닿았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사교육을 하시던 분이라서 역시. 우리 중에서 네. 최근에 원룸 생활 하신 분은 봉도사님밖에 없었잖아요. 저 원룸 생활 했다니까. 홍성에서 이번 대책도 이제 핵심이 이 집값 급상승의 원인을 투기꾼들, 불법 재산 편법 상속자들이라고 원인을 따지는데, 현재 부동산 가격은 리만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인 경제 회복과 맞물린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은 우리보다 런던, 뉴욕이 더 올랐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역시 부자, 투기꾼 잡는 것이 서민들 가슴에 시원하거든요. 네. 대책을 세우려면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론 투기꾼의 영향이 일부분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14년에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왔고 이른바 이제 초이노믹스. 이제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때 와갖고 부동산 경기를 부동산 살리려고 한 경기가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단기 처방을 한 거죠. 은행 저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양도세를 5년 동안 감면해주고 네. 사고팔이를 하는 거죠. 아무리 이게 그 규제를 완화해도 실수요자 서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요. 그러면 중상층 이상의 투기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돈을 계속 빌려대는 거거든. 네. 그렇고 이제 그게 2015년에 수도권 지역의 그 주택 보급률이 97%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근데 자가 보유 비율이 53%예요. 그럼 두 채 중에 하나는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니 일정하게 이걸 좀 규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번 정책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2주 됐어요. 이게 보통 정책이 나오면 어느 정도 관망을 하냐면 시장에서 3주에서 4주 동안 관망을 하고, 다주택자 있는 사람들이 내놓기 시작하는 시점이 3개월쯤서부터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 30일까지 양도세, 과세, 중과세 면제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보면서 투기 세력을 잡는다라고 하는 쪽에 가능성이 있으면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워낙 반발이 세거나 이렇게 되면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회적 인식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집 한 채 20억이에요. 그럼 나는 이거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을 이 사람들은 저거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근로 의욕이라는 게 안 생겨버리고, 아마도 이제 더 이상 이건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대책이 나온 걸 보니까 기존에 그 찌르륵 나왔던 걸 갖다 완전히 다 그냥 다 망라한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집값이 떨어지는 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나타나는 효과가 얼마나 갈지 모르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올 게 사실상 보유세죠. 왜냐?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야지 이 사람들이 그걸 처리할 거 아니에요. 네. 예. 부동산 시장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무려
빌딩 박사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박종복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TV에서 많이 뵙고 처음 저도 많이 뵀을 봤어요. 때는 찬찬찬의 편승엽 씨. 맞아. 김병만 씨 닮았죠. 아, 진짜. 그러네. 정글의 키가 법칙. 큰 김병관 씨네. 아니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빌딩의 법칙이네. 그래서 그럼 내가 정글이야. 아무튼 이게 연예계에서는 이미 pop스타들 빌딩 매매 관련해서 무슨 소문이 나신 모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배우로면 이시영 씨, 네. 뭐 유시원 씨, 서장훈 씨, 뭐 이승철 씨 이분들이 거의 제 손에서 조금 재테크 좀 잘 하신 분들이요. 서장훈 씨는 자기가 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 승철이요. 제가 뒤에 있었죠. 처음 제가 얘기하는데. 뒤에 있었죠. 아, 그래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서장훈 씨가 이제 그 연세대학교 대학생일 때 이제 샀는데 아버님이 이제 지혜롭게 판단하셨죠. 아예 아버님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장훈이 명의로 할 바에는 처음부터 서장훈 씨 명의로 해서 증여를 해서 이제 소유권을 받았던 거죠. 만약에 지금 그때 당시 한 28억 정도를 주고 사고 지금 한 220억 정도 가니까요. 지금 만약에 증여가 되면 증여세가 40억 이상이 증여세가 나오는 거를 그때 나름대로 판단을 잘해서 지금은 이제 뭐 저한테 상당히 좋아하고 잘 따르는 동생입니다. 일단 방송 끝나고 닮으셔야 되겠네요. 방송 끝나고 따로 봅시다. 나 지금 우리 외부자들에서 상위 0.1% 강남 좌파 우리 봉도사님이 의뢰를 하신다면 컨설팅을 맡아주시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조금 까다롭고 말도 많고 네. 그런데 뭐 수수료를 많이 준다면은 제가 적극 검토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눈이 나와서 그냥 나오자고. 아니, 눈이 너무 날카로우시다 역시. 그러니까 부동산을 본 눈이 있지. 아니 이 프로 팬입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고 기획부동산 했었어요 제가. 지역을 보는 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깔때기야. 그 조인성 씨가 경리단 앞뒤 그 그렇죠. 하얏트 길에 아파트를 쭉 샀거든요. 저 부동산을 딱 보면서 여기는 이미 고점 찍었다. 구 가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그렇지. 아기자기하게 연남동 비슷한 분위기구나. 작은 가게들 쭉. 제대로 봤죠, 제가. 그때 제가 다니면서 지역을 보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저런 분들이 안 산다 또 거기? 안 그게 샀죠? 연예인 중에 이상민 씨가 딱 저런 스타일이에요. 촉은 강해요. 그런데 안 사. 촉은 강해? 남 보고 사라 그래요. 촉은 강하고 그렇지. 저는요 2004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강남에서 이제 살아야겠다 우리 와이프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요즘 제일 뜨고 있는 지역 그 전부터 부촌이라는 지역에 이제 일단 갔습니다. 이 양반이 나 KBS 기장 알아보더라고요. 저 같으면 지금 안 삽니다. 그 말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지. 그런데 했는데 그 강남 집값이 솔직히 그 정권 끝날 때 2배가 돼버렸어요. 2배 솔직히. 맞아요. 그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주식으로 돈 벌었거나 집으로 돈 번 사람은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뭐 요즘 보면 그 옛말이 되는 거지 이게 다주택자들은 아주 고민이 깊은 시기입니다. 시장 안에서는 이번 대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강남 지역을 보면요. 이 발표가 정말 그 효과를 나타나지가 거의 않아요. 돈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번 발표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내가 안 팔면은 큰 손해가 없어. 두 번째, 그 정도 돈은 내지. 모든 정권이 4번, 5번 바뀔 때마다 계속 그게 잡는다고 했는데도 잡혀지도 않고 그분들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모기도 아니고 왜 우리를 잡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왜 강남을 굳이 잡으려고 하는지 강남 사는 게 뭐 죄인가.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매물이 걷어들이고 그런데 좀 돈이 급하게 뭐 무리한 대출을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급매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어떨 것 같으세요? 내년에 7월 달 정도 되면요. 네. 냉각기에 그 본격적으로 접어든다고 저희들 그 부동산 시장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입주 물량과 규제가 시작되는 시점이 거의 맞물리거든요. 어떤 분은 너무 내려갈 것 같았다고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막아야 돼요. 내려가는 근데 거는. 뭐 너무 내려간다 걱정을 우리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큰 피해가 서민이 피해볼 확률이 지금 높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첫 번째 보면요. 우리가 그 이제 뭐 DTI, LTV를 시작했잖아요. 뭐 진행하는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예요.
그런데 모 금융기관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거든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500이 넘어요. 2017년 5월까지 기준 잡았을 때. 그러면은 결론은 돈 있는 사람은 대출 기재해서 돈 빌려가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빌려가라 했는데 소득도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지금 그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 2천이 넘습니다. 그런데 6억 이하에 하는 분들만 DTI LTV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냐 이거죠. 평균에도 안 되고. 평균도 안 맞는 거예요. 평균 가격도 안 되고 소득하고도 안 맞고. 그럼 이것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 그렇죠. 있죠. 돈 없는 사람 빌려주겠다는 취지인데. 예. 사실 수도권 전체를 서울 25개 전체를 이제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어놓은 거는 풍선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어디냐면 노원구, 그다음 도봉구 이런 데거든요. 맞아요. 그런 데는 좀 올라가려고 그런 걸 딱 잡아버린 맞아요. 거예요. 왜 잡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그 정책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을 잡았는데 여기를 투기 과열로 묶어놓지 않으면 풍선 효과 때문에 이쪽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옮겨갑니다.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촘촘하게 들어갈 것이다. 완전히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묶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동산값 폭락이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일단 투기 세력을 움츠리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쪽으로 LTV를 푼다든지 도시재생 뉴딜로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이유의 대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고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거로 예단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지금 이제 우리가 참 개념에 있으면 좀 헷갈리는데 네. 자 노원구 주민 입장에서 보면 강남 투기세력이 와가지고 집값 오늘 좀 팔았잖아. 그러니까. 뭐야? 내 집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은 투기세력이 오기를 바라잖아 지금. 내 집에 그거 아니야, 있으면 지금? 그렇지. 뭐야 그러면은?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항상 궁금한 게 양면성이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뭐야? 내가 하면은 재테크고 남이 하면 투기야. 이번 투기 세력은 지금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 안 된 지역으로 옮겨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전국이 대부분 투기 과열지고 투기지역으로 될 확률도 높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풍선 효과라는 게 또 나타나요. 뭐 아무 데서나 그 풍선이 이게 부풀려지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어떤 근거들을 찾아가는 겁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뭐 신도시 발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도시 뭐 대중교통,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뭐 역사, 학교 이런 뭐 명문 대학이 이전한다는 이런 규제. 명문 대학이 들어오더라도 정말 거리를 치면은 한 12km예요. 그런데 그 땅값이 올라요. 아무 무가는데 그 이번에 그 발표된 내용을 보고요 좀 아쉬운 대목이 보유세는 본인이 그 보유하고 있으면서의 그 나름대로 세금이죠. 뭐 자산 가치라든가 평가에서요. 저는 뭐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라면 취등록세라고 그러죠.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좀 인하해서 부동산 시장이 원만히 돌게끔. 그래서 좀 보유세는 무조건 저는 강화. 양도소득세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는요. 그 양도소득세에 관련해 가지고 한 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20평대에 살다가 30평대에 옮겨가잖아요. 그럼 그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옮겨갔어요. 그래서 새 집을 사는데 그 돈을 다 썼다면 양도소득세는 물질 않습니다. 더 큰 집 사도 안 물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걸 다 팔아가지고 이제 이익이 정확히 나한테 돌아왔을 때 그때 거기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래가 많아지는 겁니다. 실현된 이익에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시장이 왕성해질 때 가격도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문제도 사실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0.279예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0.69, 미국 같은 경우는 1.4예요. 오우 세네요. 네, 센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저는 나름대로 가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의 뭐 0.5에서 0.8 정도까지는 인상해도 저는 나름대로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이 그 부동산 투기를 잡자는 취지 있는데 잡으면서 뭐를 이득을 취합니까? 정부에서 세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무조건 그 사람한테만 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제한을 두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제한도 두고 이 정도는 너희들이 차익 남겼으면 돈을 내고 정당하게 그걸 인정해라. 네, 그런 취지에서 좀 좋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입니다. 네. 보유세 일부죠. 어찌 보면 저것도. 그리고 이제 보유세는 그 국세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생각이 없어요. 아예 부자들에게. 그러면 방송을 보는 분들 자체는 내가 집 갖고 있는데 무조건 세금 내야 돼? 그럼 은행 인가 돼서 세금 내야 되는 종부세 트라우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일 경우에도 고가 주택, 주로 다주택을 겨냥한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그 고급주택이라면 이제 9억 원 이하대 금액대는 우리가 좀 뭐 그 규제를 그렇게 안기 때문에 그렇죠. 예. 9억 원 이하대는 뭐 무난하다 보시면 되고요. 두 가구 정도는 다가구 주택자가 아니다. 세 가구 이상의 이제 사람을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세 가구 이상 주택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거기다 보유세를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 사람들은 진짜 투기꾼이라면 집값 올 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감당하면서 과연 부동산 이게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는 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 보유세가 뭐 그렇게 개입이 되고 안 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발표된 내용 보면은 금융을 압박해가지고 집을 사는데 제한을 두자. 그다음에 다주택자한테는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자. 이 두 가지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거는 저는 나름대로 효과는 볼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너무 짧은 기간에 핵폭탄처럼 한 방에 터트린 게 조금 아쉽고 준비할 기간도 내년 3월 말까지라고 기준 잡았거든요. 그렇죠. 잡았는데 팔고 싶어요. 그런데 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본인은 그렇게 나름 투기란 목적을 안 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또 은행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온 거죠. 뭐 또 사는 사람들도요. 2018년도에 뭐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반기나 사래요. 이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전체적으로 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세금 압박은 일정 부분 역할은 크게 작용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인데 요거 대상이 되는 지역이 어디까지냐면요. 40곳에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고 요게 전국의 수도권하고 부산 한 7군데 정도. 그 나머지 전국적으로는 지금까지 집 살려고 준비했던 사람들도 은행 규제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청약 가점제.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그 집은 더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을 통해서 서민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견해가 좀 틀리고 중앙의 고가 주택 그러니까 그 우량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같이 오르는 강남 지역, 청담동, 뭐 그 서초, 송파 이런 데는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잡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를 그 다주택자들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실효에 의해서 다주택자들은 꽤 있어요. 근데 2014년까지 다주택 비율을 봤더니 7%입니다. 근데 초이노믹스가 그 시작이 되면서 돈이 풀리면서 다주택자가 몇 프로 느냐면 14%로 더블이 뛰어요. 그럼 요때 2년 동안 3년 동안 뛴 사람들은 부동산 차익을 노린 투기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7%만 잡아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남은 더 안정되고요. 조금 더 조용해요. 오히려 서울에서도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됐다든가 투기 지역으로 된 지정에서 오히려 더 조바심 있고 항의가 높죠. 많죠. 심해요. 그러니까 강북 쪽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민 하는데 사실 서민이란 말 자체가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은 아주 뭐 그런 분들보다는 우리 모두의 평범한 사람들을 서민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민 기준이 예를 들어서 6억을 앞짜리 돈을 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서민은 아니에요. 진짜 사실은. 서민들은요 월세 전세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값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하면은 건설 경기가 이제 죽는 거고 집을 짓질 않습니다. 전세값, 월세값 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집값 정책의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자 노무현 정권 하에서 집값이 뛰니까요. 전세값, 월세값은 안정이 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값이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전세값, 월세가 뛰는 거예요. 공급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게 양면성인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종복 세력이 돼가지고. 네, 그렇죠. 제가 종복입니다. 종복이 아니 서민들 좋게 하자고 만든 정책인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강남은 오히려 안정되고 다른 지역이 좀 힘들다. 이건 좀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오히려 그 강북에라든가 아니면 약간 그 저평가된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정말 힘들었던 대목에서 조금 오를만 했는데 이 규제되니까 확 꺾여버린 거고요. 두 번째로 집을 좀 나름대로 마련해 보려고 준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팔고 그 집을 전세도 안 올려고 그럽니다. 내가 전세 3억 줄 바에는 차라리 은행에서 필요한 돈 있으면 대출 좀 받아서 월세 받아서 이자 내자. 그럼 어떤 취지냐? 전세 물건 일단 줄어들겠죠. 세입자는 똑같거든요. 세입자 수는 똑같은데 전세 물건이 줄어드니까 전세금이 올라가겠죠.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놓을 바에는 반전세 여자. 그러면은 또 세입자인데 또 고충이 따르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우리 진중호 교수님
고민이. 네, 뭡니까? 아이고 저 뭐 하러 사셨죠? 고양이 고양이랑 같이 살라고 네. 이렇게 테라스 딸린 18평 연립주택 있잖아요. 그것도 18평이야? 그걸 샀는데 어디에 샀어요? 저기 성산동 쪽에.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분양이 안 돼요. 내가 잘못 산 건가? 너무 비싸게 산 몇 건가? 세대짜리인데 그러니까 3동이 돼가지고 보통 한 동에 한 10세대 사나? 일단 그 평형은 선택은 잘했고요. 예. 또 잘못 온 그로 치면은 신축 빌라 샀다는 게 이제 그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죠. 오히려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오래된 빌라를 사는 게 현금도 적게 들어가고 노후된 빌라는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재건축이 됐을 때는 지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분이 몇 평이야? 그런 거 모르죠. 모르지. 지금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용률이 몇 프로인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나는 그냥 내가 살려고 산 집이야. 아니 그래도 경제 전문가분들 앉아 있으면 대지 지분이 몇 평 정도를 알고 사셔야 아니, 되는 거 여기 잘 아니에요? 모르더라고요. 경제는 꽝이더라고요. 고양이 먹이는 거밖에 몰라. 저기요 정치센 분들하고 검사들, PD들 앞에 놓고 전문가들 오잖아. 되게 답답하다고. 답답해요. 아니 근데 정말 답답해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대학 교수, 공무원들 미학과 예. 교수. 짜증나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의심만 많고 얘기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해야 되고. 자기 얘기만 하고 아니 믿지도 않고 왜 물어봐요?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은 집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자 일단 그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은 집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자 일단 그 집을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안 사야 되겠죠. 내 집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 2018년도 중하반기 쪽으로 생각하시면은 일단 입주 물량과 규제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니까 그때는 분양가 이하로도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겠고요. 그럼 원하는 단지, 원하는 층, 원하는 향을 본인이 살 확률이 높고요. 그 대신 지금 좀 대형 평형의 40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 나름대로는 처분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중소형 아파트는 그만큼 좀 쉽게 가격이 하락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시면 안 됩니다. 남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야 돼요. 수요가 많은 그렇지. 나는 거꾸로 한 거야. 그렇죠. 아니 그것도 수요 많아. 좀 지나면 수요가 많아져 그것도. 저도 제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잘한 거예요. 예. 우리 시댁에서 좋아하는 여자는 아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잘 살더라고요. 야, 여기까지 부동산계의 봉도사님이에요. 부동산계의 봉도사님. 진짜 그럴 수. 부동산계의 봉도사님. 예. 그 끝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재테크로 돈 버셨던 분들 그 마음으로 벌었던 돈을 좋은 데 쓰시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투기 쪽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특히 주택, 아파트로서 큰 돈을 남기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시 마음 한번 되짚고 이제 그런 시대는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복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애쓰셨습니다. 네,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부는 과연 이번 대책으로 투기 근절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은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확실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집이라는 거는 일생일대의 쇼핑이자 유일한 자산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절망감이라든가 좌절감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넓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큰 효과가 있겠지만은 정부하고 절대로 대적을 하지 않아요. 투기꾼들은.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정부의 대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과연 장기적으로까지 효과를 있을 수가 굉장히 부작용도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들죠. 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내 집 마련의 욕구를 가장 뜨겁게 해주는 사람이 전 집주인이었다고. 못된 집주인 만나면 진짜 그럼요. 내 집 마련의 욕구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좀 투기 목적인 사람들은 지금 한번 긴장을 타고 있다고 대신에 한번 버텨보자. 또 한번 바뀌겠지.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여기 집 사기 전에 원래는 독일에다 살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 난 이제 은퇴하고 독일 가서 살자. 독일 투기 세력이 달려.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좀 봤는데 굉장히 싸게 나온 집들이 있어요. 독일에.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항상 카피탈 안 나게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나 찾아보니까 집을 사는데 내가 입주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 누군가 살고 있어. 안 나가요, 이 사람들. 못 쫓아내는 거예요. 내 집인데.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다. 그럼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내 집인데도 못 쫓아내거든요.
월세는 받고. 그러니까 월세를 올리는 것 딱 제한이 있어요. 1년에 얼마 이상 못 올리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굉장히 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소유권과 주거권 이것이 이제 동등하게 그 중요시 되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집이다라는 게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집이다라는 게 이게 너무 많은 걸 의미해요. 왜냐? 내가 사회보장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후가 됐을 땐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살려줄 기반이야.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뭐야? 그러니까 역대 정권이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볼 땐 그거예요. 그 정책의 일관성? 이러다 보면 경기 살려야 되잖아요. 경기 살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다시 뭘 또 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투기꾼들이 절대로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 이런 거. 그러니까 부동산은 결국 불패다라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건데 이번에도 그게 재현이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주택 가격 상승을 이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대책이 단기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권이나 막 주택가 오르면 야, 이 정권 잘못이다. 사실 현재 집값 오른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장본이 아닙니다. 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권은 부담감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집값이 우리나라가 너무 센 건 맞습니다. 네. 사실 봉급쟁이가 서울 평균 집값이 6.2억 그러면은 봉급쟁이가 1년에 2천만 원씩 저금을 해가지고 10년이면 한 2억. 그러면 30년을 저금해야지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27살에 취직 잡으면은 57세가 돼가지고 애들 날리장을 다 보내야만이 집을 살 수 있다. 그런데 한 달 2천만 원 어떻게 저금합니까? 1년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한 달 200씩 어떻게 넣어요? 월급쟁이가. 세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값을 잡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이 정부에 잡는 것도 당연히 성공에 바라지만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단기적으로 잡으려고 지금의 정책을 똑같이 썼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지금 정책. 그러나 집값 왕등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보다도 저는 기대를 하는 게 무척 촘촘히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투기 세력을 잡을 가능성이 그 상대적으로 좀 그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투기 세력 잡고 부동산 잡는다 그러니까 부동산 오르는 걸 잡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오릅니다. 물가 인상이 대비해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우량 지역이라고 하는 강남 지역은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까지 잡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비정상적으로 폭등을 해서 서민의 꿈을 잡아가는 이러한 시장에 왜곡된 상황만 좀 잡겠다. 네. 그리고 이건 잡도록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한 미봉책이다.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의 시즌2다라면서 실효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많이 연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만한 야당 쪽 내부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한번 줘보세요. 눌러봅시다. 가지세요. 여기 약간 트라우마 있지 않아? 아, 그러니까 난 특히 이 빨간색을 보면 좀 떨려. 당만 좀 가르쳐 주시죠. 예? 당만. 야당으로. 예, 야당. 음악도 좋은데?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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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형님, 저 안녕하십니다. 그래. 아이고, 수고 많아. 네, 지금 형님의 고견을 듣고자. 녹화 중이구나. 지금 녹화 지금 시작을 했고, 성실하게 야당께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청문회 같다. 증인은 똑바로 신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주인공이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을 연결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저 남인석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채널A의 예부자들은 지금 한여름밤에 무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청량감 있는 토크예요. 예. 근데 정봉주 의원 너무 그렇게 우리 안영환 의원 그렇게 괴롭히지 마세요. 네. 자,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을 전화 연결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께서 국토교통위 간사로 오랫동안 활약을 하셨고요. 또 부동산 전문가로 저희가 연결해봤습니다. 먼저 진중원 교수님. 예.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문 정부가 핀셋을 너무 많이 쓴다면서 핀셋 정부인가 하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비판하신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시부터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특정 집단을 겨냥하는 그런 핀셋 정책들을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게 우죽순 내놓고 있어요. 국가정책은 그 특성상 한정된 집단에만 적용하기는 힘든 거예요. 초대기업 그리고 고소득자 이런 부자들에게만 이렇게 부담을 지운다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은 좋지만은 순수하게 또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기회를 어렵게 만들까? 이런 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세우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좀 인기 영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투기 근절 효과는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우선 뭐 투기 근절 효과가 과연 파리 대책이 있었나? 저는 뭐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당장은 분해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강남을 위주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투기 매물 때문에 급등한 그런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 위주의 가격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번 대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벌써 부동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풍선 효과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정봉주 의원님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형님? 뭘 잘 지내겠습니까? 입장 바빴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잘 지낸다. 언론에 충실해. 아니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핀셋 정책이 너무 과하다. 근데 사실 부동산을 잡고자 이 투기 세력을 잡을 때는 아주 정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핀셋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보면 칭찬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통틀어 갖고 뭉뚱그려서 비판하는 거는 좀 옳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파리 대책을 보면은 투기 이런 수요자들이나 정말 투기를 부르키는 이런 세력들을 발본시거나 하는 의지는 좋은데 순수하게 그냥 은행 대출을 통해서 자기 소득에 걸맞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왜 뺐냐 이거예요.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파리 대책 그 전체를 좀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체는 아닙니다. 예, 그 중에 특정한 부분에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뭐 한마디로 계속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렇게 일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종을 돌릴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담겼어요. 그런 건 환영합니다. 혹시 이익을 위해서 김 의원님은 막 이사를 막 다니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저는 한 번 내 집이라고 이렇게 분양을 받아본 게 딱 두 번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의원님 근데 왜 당은 그렇게 두 번이나 옮기셨어요? 당은 뭐 두 번 옮겼습니다. 다른 정당 한 번 갔다가 옮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원님 뭐 자유한국당에서의 활약은 뭐 마음에 드세요? 당은? 우리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통에는 뭐 부모, 형제, 자식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뭐 저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렇지만은 최순실 폭탄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 멍행은 보수 정당의 정치를 하는 사람은 평생 가슴에 안고 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요즘 뭐 춤은 계속 추고 계십니까? 뭐 춤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아직 선거가. 김성태 의원님 우리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분명히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잘 소통하고 있고 또 겸손한 국정 운영 자세를 견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돕겠던가. 그렇지만은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지지율이 낮은 야당의 목소리라도 기회를 잘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참 국정농단 사태 청문회에서 MC 성태로 활약하셨던 우리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전화 연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이 광복절이었죠. 장미 대선 이후 처음 맞는 광복절이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특히 슬픔의 깊이가 남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2017년 8월 15일 특사 없었습니다. 3.1절을 기대해보는
글쎄 뭐 아마 크리스마스 특사가 있고. 구속도 크리스마스 날. 그다음 석방도 크리스마스 날. 딱 1년 맞으신 거네요? 메리 크리스마스.